뭐 대출 잔액은 아마 마이너스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인기 지역 아파트들도 저는 오름세가 주춤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당분간 저는 강보합으로 좀 더 갈 것 같아요. 자, 또 최근에 시세 차익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 청약으로 인해 청약금 예기 대기 시간이 뭐 몇십 시간씩 벌어지는 등 접속 지연 현상까지 벌어지고 뭐 로또 청약이라는 기사 요즘 자주 나오고 있죠. 네. 저도 오늘 새벽에도 하나 봤었는데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는 좀 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 정부가 제도를 좀 바꿀 거예요. 아까 로또라고 말씀하셨는데 로또보다 더 안전한 거 아니에요? 이건 비용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도 일부 있고요. 뭐 청약에 손해볼 건 없으니까. 약간 전 국민 오락 게임처럼 돼버리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쭉쭉 그러면 같이 보이지만 이 두 가지로 나눠야 되거든요. 하나는 미계약분이 있고, 무순위 청약분이 있습니다. 요번에 동탄역 그 롯데캐슬은 광풍이 일어난 거는 무순위 청약이거든요. 근데 이 무순위 청약 제도를 작년 그 2월에 이게 정부가 이 민영 아파트에 대해서 이게 규제를 대폭 완화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역이나 주택수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활짝 열어놓으니까 이번에 이제 광풍이 나타났다 보면 될 것 같고, 정부가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걸 무주택자로 한정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아마 지금 검토한다고 보도가 나온 것 같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미계약이 있습니다. 미계약은 안 바꿨어요. 이번에 목동 그 호반할 때 그거는 미계약분이거든요. 미계약분은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무순위 청약도 아마 제 생각에는 무주택자한테 아마 돌리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주택자들은 이제 뭐 이렇다 할 제약이 없죠. 그래도 아마 청약 경쟁률은 뜨겁겠는데 지금보다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주요 또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잔액이 크게 증가했고 집가 상승 기대감에 따라 대출 수요가 이제 폭증해서 증가한 것 같고 이런 대출에 대한 것들이 늘어나서 집값도 또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대출? 그거는 이제 거래량하고 맞물려 있죠. 네. 집을 살 때 대부분 대출을 안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늘면은 당연히 대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정부가 아마 대출 문턱을 자꾸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뭐 대출 잔액은 아마 증가세는 조금 유지되겠지만 이 마이너스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인기 지역 아파트들도 저는 오름세가 주춤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히 주택시장을 연구해 보면요, 이 금융 변수라고 흔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M1 아시죠? 협의통화하고 그다음에 M2. 그 다음에 미국 기준금리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가계대출 총량이 보통 결정을 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비싸니까요. 지방 같은 경우는 금융변수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죠. 기본적으로. 그죠? 왜냐면 실수요 중심이고 투자 수요가 좀 없다는 것도 있지만 지방은 두 가지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최근 논문에 나왔는데 보니까 하나는 기준금리. 금리 영향을 좀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 대출 영향을 좀 덜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부산 정관신도시 한번 가봤거든요. 그것도 살기 좋죠. 그런데 국민주택 규모로 따져보면은 흔히 말하면 33평 기준으로 3억 정도면 살 수 있어요. 근데 무슨 대출을 많이 내겠어요? 근데 서울 수도권은 어때요? 집값이 비싸니까 당연히 대출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는 대출을 만약에 이렇게 옥죄기를 하면은 이게 당연히 수요가 줄 수밖에 없고 시장이 약간 현재까지는 저는 상승률 둔화라고 보는데 이게 숨고르기로 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시장을 좀 예의주시해야 되고, 특히 지금 막 묻지마 이런 거 있잖아요. 가보면 막 호가를 2, 3억씩 다 올려놨어. 그거 따라서 사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좀 지금은 정부 정책에 반해서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시장을 이깁니다. 장기적으로는 물론 시장이 정부를 이기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정부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은 특히 가계대출 쪽으로는 앞으로 더 지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 시장 분위기에 너무 좀 이렇게 휘둘리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싼 게 아닌가, 네. 우리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인가에 대해서 또 의문점 가지심이 더 많아졌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지표로 보면 설명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흔히 말하면 이제 주택 구입 그 물량 지수를 한동안 많이 썼죠. 그게 중위 소득 가구가 뭐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서울에서 100채 중에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6.4채밖에 안 된다. 작년 그런 지표가 있었잖아요. 네. 이게 뭐 세 채에서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뭐 10년 전에 2013년 당시에 이게 27채였는데
지금은 작년 말에 이제 이게 6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집값이 다 버버리죠, 그럼.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외지인들이 사는 거, 주택 보급률이 낮은 거. 그리고 뭘 또 하나 보셔야 되냐면은 과거 한 10년, 15년 이런 이전에는 부동산 자금들이 많이 분산이 됐다고 봐요. 그때는 토지도 샀었고 빌라도 샀었고 그다음에 상가도 샀었고 전원주택도 샀잖아요. 지금은 MZ세대가 시장의 주역이잖아요. 이 세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과 아파트를 동일시하는 세대예요. 도심 아파트 기제이기 때문에 이 세대는 아파트 외에는 부동산을 안 사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체 수요가 분산이 안 되고 전부 아파트만 쏠리니까 과연 이 지표가 맞는지 그 정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주택 구입 뭐 부담지수 이런 것들도 뭐 1분기에도 150 정도로 굉장히 151이죠. 이 높아요. 그다음에 PIR 보더라도 좀 높은 수준이에요. KB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주택 특히 이제 아파트를 대출 나갈 때 이제 측정하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 나간 거 갖고 따지는 거예요. 이 KB 아파트 담보대출 PIR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로 따져보면은 올 1분기에 서울이 한 12.6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12년 6개월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작년 4분기가 한 11.8배였어요. 근데 2022년 2분기 때 이때 당시에 한 15배 가까이 됐어요. 14.8배인데 이때보다 조금 낮아졌어요. 낮아지긴 해도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지금은 서울 아파트는 어지간한 대기업 종사자들도 사기 어려운 시장이 돼버렸다. 그거는 분명하다. 집값이 비싼 건 맞다. 그런데 문제는 나 빼고는 다 부자예요. 이 가격을 인정할 거예요? 이 서울 아파트 가격을 인정할 거냐고.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라고요. 근데 문제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서울 아파트, 특히 강남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과연 음식점에서 아니면 자영업을 해서 사는 사람들일까? 물론 뭐 어차피 내수시장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저는 두 가지 팩트를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세습 중산층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부의 대물림이 생각보다 강하게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돈이 없는데 아버지가 부자라는 거죠. 생각보다 그게 좀 많은 것 같고. 특히 요새는 애를 한 명, 두 명밖에 안 놓잖아요. 그런 걸 아마 그림자 금융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은 강남 빌딩이나 강남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과연 거기 그 돈의 소득의 원천이 제 생각에는 약간 글로벌 금융시장 쪽에서 많이 좀 가져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과거하고 좀 달라진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뭐 강남 빌딩이나 아파트를 다 사겠어요. 그렇지만 그 비중이 옛날보다 좀 높아진 게 아니냐 그런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장을 지표만 갖고 설명을 하면은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어서 물론 이제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지표들이 따라와야죠. 따라와야 되는데 조금은 현재 시장을 해석하는 데는 이런 지표들이 한계가 있다. 저는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올해 이제 하반기,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집값, 매매 전세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당분간 저는 강보합으로 좀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선행지수를 보면은 어느 정도 한두 달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6월 달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7월이 잠정지수가 8월 16일 날 나왔거든요. 8월 15일 날은 이제 광복절이니까. 이걸 보여드릴게요. 7월 잠정지수가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전국은 지금 0.54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 1.66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동남권은 이게 2.27이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은 0.97입니다. 지방이 지금 계속해서 빠진다고 보도를 많이 보셨을 텐데 실제로 6월 지표를 보면은 강보합으로 돌아섰어요. 0.07입니다. 7월이 잠정지수가 0.05입니다. 그럼 물론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제 생각에는 아마 조금은 회복세가 좀 더 이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작년하고 좀 비슷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거래 갑자기 늘어나잖아요. 작년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월이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거래 상투가 작년 8월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7월이 제 생각에는 가장 많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때 거래 상투냐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불확실한 변수들이 많다. 작년에 제가 10월부터 집값이 조정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대출이라는 변수하고 미국 그 10년물 국채금리의 어떤 급등하고 두 가지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는 9월 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판매가 중단됐고 50년짜리 판매가 중단됐죠. 그것도 있고
미국 국채 기준금리가 연 5%를 잠시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약간 발작이 일어난 것도 영향을 미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올해 그러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가봐야 되는 건데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오히려 지금 9월 달에 낮춘다는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는 아마 대체적인 얘기가 올 아마 11월 달이나 12월 정도 한 번 정도 아마 낮추지 않겠느냐 얘기하는데 이것도 현재는 뭐 공통적인 어떤 기대치라고 보면 되죠. 그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돌발 변수가 없지 않는 한 지금은 요금은 회복세가 좀 더 진행이 되는 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도 아마 올 연말 되면 조금은 나아질 거고요. 내년 이맘때 정도 되면은 많이 좀 회복세로 간다 이런 얘기가 아마 나올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바라볼 때요, 양극화는 없습니다. 그럼 서울은 오르고 지방은 떨어진다는 논리는 없어요. 저는 오히려 격차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양극화 사회라기보다는 격차 사회죠. 그러니까 서울이 1% 오를 때 지방이 한 2% 오르는. 그러니까 방향성 같은데, 그죠? 아마 그 차별화가 좀 심해지는 어떤 그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얘기해보고. 서울엔 4분기에 둔촌주공이 입주하지 않나요? 하죠. 그게 조금 영향을, 물량이 좀 많잖아요. 물량이 많죠. 영향을 좀 시장에 주지 않나요? 아니요, 전혀 영향 안 준다고 봐야 돼요. 지금 전세값도 많이 올랐던데, 둔촌 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하게 보시는 게 이거예요. 매매 시장하고요, 전세 시장은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매매 시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부터 미래까지 전체 수급을 반영한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물량이 많더라도 미래에 준다 그러면은 급하게 안 팔겠죠. 근데 전세는 당장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왜 전세는 이 가장 이 솔직한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인데, 그 전세 시장은 제 생각에는 아마 둔촌주공이 입주를 하면은 주변에 뭐 강동구, 그다음에 송파구, 뭐 성남, 그죠? 뭐 하남 일대까지 아마 조금은 가격이 좀 일부 빠질 가능성은 좀 있지만 매매는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면은 주택시장에서 매매와 전세시장은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전세시장은 입주물량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당장의 수급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근데 매매는 당장의 수급을 반영하기보다 미래의 수급까지 같이 반영하는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미래의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면은 매매 시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하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매 시장에서 수요자들의 심리, 특히 집주인의 심리 가장 강력한 어떤 심리적 기제가 바로 손실회피입니다. 싸게 안 팔려고 그러잖아요. 입주량이 많더라도. 만약에 미래에 오른다고 생각하면은. 근데 전세는 오히려 가격 순응자라고 얘기하거든요. 프라이스 테이크라고 얘기하는데, 잘 보세요. 내가 집주인 입장에서는 입주를 해야 돼. 그러면 돈이 좀 모자라. 그러면 은행 대출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세입자한테 대출을 내서 어떻게 보면 잔금을 치르는 게 그게 전세 놓는 거죠. 근데 집주인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지금 전세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2년이나 아니면은 3년이나 그 뒤에 올리면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세입자로부터 내가 차입금을 좀 줄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세는 기본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이 채권 채무 관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올려받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 싸게 내놔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면 입주 단계에서는 전세값이 푹 빠지는 경우가 있지만, 매매는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영향을 안 미친다. 그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회피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서울의 전체 입주 물량이 막 폭탄급이 아닌 이상은 매매 시장은 영향이 좀 덜하고 아마 전세는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부동산 PF 문제는 뭐 여전히 좀 남아 있거나 뭐 심각한가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정부하고 금융당국에서 지금 옥석 가리기를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뭐 사업장 중에서 우량한 곳은 과감하게 좀 밀어주고 안 되는 것은 빨리 이제 구조조정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PF 부실하고 내 집 마련 실수요자하고는 이게 별로 어떻게 보면 관계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 4월에 지금 PF발 부실이 터지면은 집값이 급락이 올 거다라는 그런 괴담들이 많이 돌았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근본적으로 소유권이 달라요. 이 PF 부실 문제는 누구의 문제냐면은 이 시행사하고 건설사하고 그 금융기관의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이 기존 아파트들은 소유권이 이미 개인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은 같은 것 같기도 하면서 서로 다른 시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건설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보면 같은 것일 수 있지만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두 시장이 그러니까 이 PF 부실 겪고 있는 이 시장하고 기존 아파트 시장하고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려면은 뭔가 큰 이벤트가 발생해야 돼요. 대량 실업이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대형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오면은 가능하겠지만 그거는 극단적인 케이스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두 시장이 서로 연관이 되겠죠. 가령 뭐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에서 아파트를요 갖고 있는데 한 2만 채를 갖고 있어 각각. 안 좋을 때마다 다 파는 거야. 그러면은 시장에 영향 주겠죠. 근데 그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그것도 내가 부실 문제였잖아요. 그때 집값이 부산 아파트 실거래가가 무려 16.5%가 급등한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 시장은 다른 시장입니다.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두 개 연관시키는 거는 약간 논리적 비약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4월부터 거래량이 크게 늘었잖아요. 그럼 부실 문제가 이게 터져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잠복해 있지만 그렇게까지 아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고 부담스럽지만 기존 매매 아파트하고는 조금 분리하셔서 보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은데요. 자, 미국에서 이제 9월 금리나 거의 확실해졌죠. 이제 8월에 잭슨 미팅에서 이제 파월이 언급을 했는데 이제 한국도 뭐 바로 따라는 안 해도 나중에는 내릴 수도 있으니까요. 부동산 시장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금리 영향이 크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보통 채권 시장이나 대출 시장을 보면 두 개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하나는 이제 시장 금리는 주로 미국 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또 하나 우리 한국에도 기준금리 또 그 영향을 양쪽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미국이 9월부터 금리를 낮추면은 시장 금리가 좀 낮아질 겁니다. 물론 지금 많이 선반영됐어요. 오다 보니까 미국 10년물 국채가 3.7%까지 떨어졌던데 많이 지금 낮아진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마 연말 한 11월 내지 한 12월 정도 낮추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3.5%잖아요. 이게 아마 연말에 한 2.75 정도? 저희 KB에서는 내년에는 아마 연말쯤 되면 2.75% 정도까지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한 3번 정도? 그렇게 좀 낮아질 베이비 거라고 스텝 3번 정도 한다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아까 심리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수도권은 아닌 것 같고 서울 인기 지역 아파트들은 전고점을 돌파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은 좀 선반영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춘다면은 그동안에 이제 좀 덜 반영된 항목이나 아니면 상품 쪽으로 조금은 그쪽이 좀 온기가 도는 그런 양상. 가령 뭐 지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비아파트, 다세대 뭐 다가구나 상가 뭐 빌딩, 뭐 토지 이런 쪽에서 조금은 이제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금리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긴 한데 그거보다 인간들이 먼저 갔단 말이에요. 상당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금리 영향력이 확실히 높은 것은 맞는데 실제 그런 연구 논문들이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자료인데요.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어떤 결정 요인, 뭐 기여도 이런 걸 이제 따져보면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좀 말씀 올릴게요. 그래서 보면은 기준금리가 전체 가격 결정 요소의 한 46% 정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복 물량 이게 한 18%. 그다음에 대출 규제가 한 13% 정도 차지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금리가 좀 굉장히 민감도가 높은 거잖아요. 다른 뭐 한국 부동산은 뭐 이런 월감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KB 거로 보면은 그 60% 육박해요. 굉장히 높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금리에 대해서 좀 보실 거는 과연 그러면 옛날처럼 그렇게 초저금리로 갈 거냐? 뭐 저는 그것보다는 하워드 막스가 얘기한 아마 중금리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항상 가격을 보고 항상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